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등을 해외여행 대상국으로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가장 높은 4단계에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화이자가 11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이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백만 회 분량에 달하는 얀센 백신의 재고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업체가 활용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장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또 민간 주도의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소형 발사체 개발에도 나섭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전략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 방역이 우수한 국가들부터 여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닫혀있던 해외여행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로 했습니다.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쌓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 관광업계의 활로를 뚫어주기 위한 차원에서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에 한해 단체 여행만 허용됩니다. 출국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착 뒤에도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면제되고 관광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등이 방역전담 관리사 지정 등 방역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여행객 모집과 상품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지정하여 방역 지침을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싱가포르와 여행 안전 권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타이완과 태국, 괌, 사이판 등과의 합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항 횟수는 주 1, 2회, 입국 인원도 제한해 운영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접종 현황을 고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시행과 관련해 해당 노선 수요를 파악해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은 증편을 하고 비운항 노선은 재운항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무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다음 달쯤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방역 지침 등을 방역 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우주 산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는 새로운 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민간 중심의 발사체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2013년 나로 발사 때 사용한 제1발사장과 오는 10월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위한 제2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까지 민간 발사체를 쏘아 올릴 전용 발사장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포함한 민간 발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발사장은 발사 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발사장 구축에 맞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발사체도 함께 개발됩니다.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 발사체는 적에도 그다음에 소형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고 기업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대학과 손잡고 대규모 우주센터 설립과 함께 전담 조직을 앞다투어 꾸리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인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및 우주 산업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발사체 개발 지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한국형 GPS 개발 등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원화 기준 소폭 상승했지만 달러화 기준으로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질 국민 총생산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최대 4.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국민 총소득과 국민 총생산이 달러화 기준으로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 즉 국민 총소득이 달러화 기준으로 3만 1,000달러대로 낮아져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원화 기준으로는 3,762만 원으로 0.2% 증가해 환율에 따라 국민 총소득 증감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1인당 GNI가 달러 베이스로 감소를 계속한 것은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국은 2017년에 3만 1,734달러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까지 4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명목 GDP, 즉 국민 총생산도 달러화 기준 1조 6,38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28억 달러 감소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9%로 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직전 분기보다 1.7% 성장했고 실질 국민 총소득도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GDP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GDP 성장률이 최대 4.2%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6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 3월 31만 4천 명, 4월에는 65만 2천 명이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5만 5천 명, 20대에서 10만 9천 명, 50대에서 10만 명이 증가한 반면 30대는 6만 9천 명, 40대는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4만 1,000명, 건설업이 13만 2천 명 증가했고 제조업도 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고용지표에 대해 전월과 큰 틀에서 유사한 가운데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에 이어 60만 명 이상의 높은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향후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저점 이후 민간 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넉 달 연속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도합 82만 8천 명, 월 평균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다면서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도 3개월 연속 큰 폭의 회복세를 이어갔다며 서비스업 중 전문, 과학기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고
비대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성 높은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도 3월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생육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과 피해까지 심각해서 과수 농가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나무에 한창 사과가 맺혀야 하는 시기지만 달린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에는 크지 못해 호두만한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굽니다. 겨우 몇 개 가지에 붙은 사과도 노랗게 변했고 손만 대도 떨어집니다. 그때는만 해도 이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한 60-70% 정도 낙과 피해를 봤었고, 지금은 거의 뭐 98%라 해도 가능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낙과 피해를 본 농가는 밀양에서만 1,200농가. 농가 가운데 90%가 넘게 피해를 받고 면적은 2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로 같은 계통에는 95% 이상 지금 낙하가 다 된 상태고, 상품으로 출하할 사과는 뭐 5%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크지 않은 사과가 떨어진 건 이상 좋은 현상 때문. 꽃이 피는 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고 잦은 비로 일조량마저 부족해 피해가 난 겁니다. 여기에 저온이 이제 지속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꿀벌이나 야생벌이 활동이 저조해갖고 소위 말해서 수분 수정이 부실해갖고 종자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낙과된 것이. 전국 65%에 달하는 사과를 생산하는 경북에서도 저온 낙과 피해와 나무가 말라 죽는 과수 하수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황. 한 해 농사를 마친 농민은 농민대로 귀한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시내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으로 인한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366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7건 수준에서 2019년 117건, 지난해 1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107건, 29.2%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의 충돌은 25건, 6.8%를 차지했으며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도 54건 발생했습니다. 시 소방재난본부 측은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때는 KC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되도록 실외 개방된 공간에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 휴가가 끝나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6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역시 주말 휴가가 끝난 뒤 주중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게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 확진자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확진자와의 어떤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러니까 집단 감염 형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접촉에 의한 확진, 그러니까 전파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일주일 통계치가 46.5%를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최근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과거에 어떤 전파를 주도했던 양상이 집단 감염, 그러니까 대규모 또는 중규모 이상의 어떤 집단 감염이었다면 지금은 방역 지침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집단 감염은 자주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이런 선행 확진자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방역 테두리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양상, 그러니까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크게 증가한 단계는 만일에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게 되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집단 감염 형태 같은 경우 과거를 볼 때 그 집단 감염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감염자가 급격하게 주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확진자 수 추세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지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 감염 전파 상황을 보면 경우에 따라 주말 휴가가 나타나는 요일에 400명대까지 감소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평일로 다시 돌아오면 평일 기준으로 600~700명대를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단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확진자의 숫자가 집단 감염이 아니라 개별 접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명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현 거리두기 단계, 그러니까 7월에 개편될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될 때까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수준이 조금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교육부가 7월 거리두기 개편과 연계해서 2학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중에는 고3 외에는 접종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은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단순히 현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등교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등교 확대를 추진하게 되면 방역상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방역당국과 계속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제로 학교 내에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식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스크를 벗고 전파되는 사례들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우리 진단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유증상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우려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이 접종될 때까지는 방역을 철저히 유지를 해야 된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실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 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풀면 감염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는 집단 감염 형태보다는 선행 확진자 접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게 되면 계속 이러한 감염 사례들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나타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영업장,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타 영업장들에 대해서도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위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허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신규 확진자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계속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소규모로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누적 확진자 수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는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하겠다는 건데 걸림돌이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계획을 짠 그 계획대로 백신이 공급이 정말 되느냐, 적절한 시기에 다 수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용성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수용성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상 반응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 반응 발생 시에 각 의료기관 응급실 특히 주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긴 한데 야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이 좀 심각할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 응급실 내에서 이런 어떤 대응 상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만약에 가령 예를 들면 백신 접종 당일날 혈압이 상승하고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백신에 의한 이상 반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선 응급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을 염두 안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CT라든가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치료 과정에서 혹여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부분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응급실 상황에 대한 것도 보건당국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화이자가 11세 이하 어린이들 4,5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국내에선 언제쯤 접종이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체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화이자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11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런 저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효능보다는 안전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성인 용량으로 쓰게 되면 이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약사에서 잘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결론이 날지도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백신들도 이러한 임상시험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론이 나게 되면 해당 백신들도 함께 투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물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여행 경보를 낮췄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미국인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2단계 지정 후 196일 만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 주의인 1단계서부터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더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지수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도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에서 여행 재고인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24일 4단계로 강화할 당시 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15일 만에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와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여행 금지인 4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CDC의 권고를 반영해 여행 경보를 수정하는데 CDC는 미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적고 열이 덜 나는 등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의료 인력과 경찰관, 응급의료 등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1회 또는 2회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자의 경우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40% 적었고 열이 날 확률은 58%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90%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되고 백신을 한 차례만 맞은 사람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81%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미국과 핀란드 등에서 11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화이자는 미국과 핀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4개국의 90개 임상시설에서 최대 4,500명의 어린이를 모집해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어린이 1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나온 안전성과 면역 원성 등을 근거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는 1회 접종 때 10마이크로그램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3마이크로그램을 맞힐 계획입니다. 이들 어린이 역시 모두 2차례 접종해야 완전한 면역 효과가 생깁니다. 미국 정부가 얀센 코로나19 백신 재고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에서 이달 말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재고가 수백만 회 분량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얀센 백신 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혈전증 발생을 우려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CDC에서 열흘 만에 사용 재개를 결정했지만 얀센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대량으로 접종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얀센 백신의 재고량을 소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전략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제조, 백악관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 네 가지 핵심 분야의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장단기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혼란과 수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설, 반도체, 교통, 식품 분야가 우선 대상입니다. 필수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부문에선 미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또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대표부 주도로 기동 타격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25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450번 넘게 거론하며 핵심 타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and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in the United States, period. We shouldn't have to rely on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one that doesn't share our interests or our values, in order to protect and provide our people during a national emergency. 다만 중국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과 직접 충돌이나 마찰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우위에 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최종건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카운터파트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면 만남은 처음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두 나라 고위 실무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달 한미 정상이 만나 내놓은 공동 성명서의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분야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많이 후속들이 이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하고 미 국무부하고 이제 좀 더 찬찬히 짚어볼 거, 또 속도감을 더 내서
후속 챙겨야 될 거. 또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한미일 간, 한미 간 정상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차관은 아직 추가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G7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공간적으로 좀 상당히 예전 G7 혹은 다자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는 미국이 앞서 내놓은 입장과 같습니다. We don't currently have a trilateral scheduled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but I will tell you there's a possibility for virtually anything in these small spaces where you have just, in this case, 10 or 12 leaders in person there in Cornwall.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를 계기로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사이에서 대화 물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4.1%보다 1.5% 높아진 것으로 지난 1973년 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6.8%, 중국 8.5%, 일본 2.9%로 전망됐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9개 나라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한 선진국의 90%는 내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집계 결과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9%로 지난 2008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국제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국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공산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99.1%, 철광석을 비롯한 흑색 금속 제품은 48%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전달의 0.9%에 비해서는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미국 내 최상위 부자들이 자산 증가액의 3.4%만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연방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4,0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8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기간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그쳤습니다. 최고 부자들에게 적용된 실제 세율은 겨우 3.4%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연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00만 원을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자산이 9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 늘어났지만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이중 1%도 안 되는 9억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산 증가액 가운데 과세 가능한 소득은 4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세계 두 번째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산이 1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 증가했지만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3.27%인 4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은 자산이 2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 늘어나는 동안 연방소득세는 0.1%인 2,370만 달러, 약 26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전통적인 급여 소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부터 종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 부자의 소득은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인데 이러한 자산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 남아공, 인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상반기까지 국민 25%가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 70% 접종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주변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항암 치료 기술인데요. 최근 항암 치료는 면역 세포를 이용한 면역 세포 항암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녹십자셀의 이득주 대표이사와 함께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관한 질문입니다. 녹십자셀 어떤 뜻인가요? 저희는 GC 녹십자의 계열사로서 세포 치료제를 주로 생산하고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자, 녹십자셀의 셀이라는 어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십자셀은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뮨세렌시라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에 사용된 기술이 CAT라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세포 치료제가 대세입니다. 네. 주로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병이 생기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그걸 다시 길러주고 자극을 해서 세포수를 키워서 돌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암 치료 방법들과 병행해서 저희가 치료하게 되는데 이 세포 치료 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T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포를 기를 때 독특하게 생기는 CIK라고 하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합니다. 네. 하나는 자기만을 위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NK 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 NK 세포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세포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CAT라고 합니다. 예. 네. 저 그 CAT가 영어로 좀 풀어서 말하면 뭔가요? Combined Adaptive Cell Treatment.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네. 자, 그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뮨셀 LC의 주요 파이프라인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이뮨셀 LC는 우리 제품의 이름이고요. 예. 특히 그 안에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앞으로 세계를 겨냥해서 글로벌하게 만들고자 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AR-T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IK라는 거를 활용해서 CAR-T와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 CAR-T는 이뮨셀 LC는 그냥 보편적으로 환자의 피를 뽑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 환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2007년에 저희가 첫 승인을 받은 것은 간암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간암의 특징은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잘 해도 2년 지나면
이 재발을 합니다. 아, 재발률이 50%나 됩니다. 아, 예. 보통 5년 뒤에는 80%까지 간다 그러기 때문에 네. 간암을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그 재발을 막는 것이 큰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임상을 한 결과는 그 재발률을 반 이상을 줄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민셀 LC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간암 이외에도 그 재발을 잘하는 암종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셀 LC에 해당하는 치료제는 그 영역을 넓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AR-T는 특별한 암마다 자기를 표시하는 항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항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항원만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CD19번을 항원을 활용해서 예. 혈액암을 치료하는 것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혈액암보다는 고형암을 치료하겠다고 저희가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메소텔린이라고 하는 항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 지금 방금 그 메소셀린, MSLN CAR-T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 이제 중피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피암은 아까 자기를 표시하는 항원이라고 있는데 그 항원이 중피암에는 메소텔린이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 메소텔린을 표시하는 암종에는 폐암도 있고요. 그다음에 췌장암도 있고 난소암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얼만큼 많이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 메소텔린을 이용해서 췌장암을 치료하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동물 실험에서 그 관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써서 관해를 했을 때 60, 70%의 관해율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저희 걸로는 100%의 관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단계로서는 당연히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1상과 2상을 하게 되는데 그 1상을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MSLN CAR-T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고형암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CAR-T가 처음 개발됐을 때 이게 혈액암으로 이렇게 적응증이 나고 이 혈액암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였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형암 쪽에서는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이유 때문이고 또 이 녹십자의 어떤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혈액암은 이미 혈액에 돌아다니는 이 암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그래도 용이합니다. 근데 고형암은 자기 세계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 노출이 안 되는 데다가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CAR-T를 보내려니까 그 보내는 게 용이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고형암은 세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겨냥을 해서 이 CAR-T를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기술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고형암은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거는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네. 어떻게 보였냐면 저희가 준 그 CAR-T가 우리가 겨냥하는 그 조직에 있으면 그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의 그 각 장기들을 저희가 병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네. 있었습니다. 예. 네. 자, 녹십자셀의 또 다른 장점은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사업인데요. CDMO 사업이란 무엇을 말하고 또 주요 사업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뭐 크게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회사를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 생산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예. 셀리드라는 회사고요. 자궁경부암에 해당하는 제품을 만들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백신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상호 서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뛰어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거기에 접목시켜 줌으로써 그 회사의 앞날을 저희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티바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좀 저렴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비교적 비교가 선진국화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희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한 내용들이 자기네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시설들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게 CDMO, CMO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녹십자셀은 2007년에 세계 최초로 간암 면역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를 취득한 아주 선도적 기업인데요. 네. 최근 국내 바이오 업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느끼시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허가받아서 이제 조금씩 빛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물론 앞에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먼저 선두주자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과 그 내용들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자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나름대로 인큐베이션하는 시장을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길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규제입니다. 예, 규정과 규제인데 이 규정과 규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법령도 좀 바꿔가고 하는데 그게 회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속 아마 다음 후발주자들을 위해서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 그리고 규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포치료 전문 기업으로서 녹십자셀이 보유한 기술이 난치성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십자셀의 이득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개발하고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원 내에서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버스는 탑승자의 음성을 인식해 목적지로 이동하며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건널목이나 교차로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주행합니다. 연구팀은 자율주행 시범 운영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특정 물질에 결합해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효소의 원리를 모방해 새로운 산업용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민기 교수 연구팀은 고분자와 팔라듐 금속을 활용해 에틸렌 공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촉매를 에틸렌 공정에 적용한 결과 촉매가 미량의 불순물도 소가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해 인슐린 생성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 솔크 연구소 연구팀은 다능성 줄기세포에 성장인자와 화학물질을 적용해
베타세포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세포를 당뇨병주에 이식한 결과 2주 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타세포는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로 파괴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에 참여한 카메라가 미 나사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미 나사와 캘리포니아 공과대 등과 함께 개발한 적외선 카메라가 블랙브렌트 9호에 실려 한국 시각 지난 7일 오후 4시 25분 미 뉴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우주 공간 속 모든 방향에서 같은 강도로 들어오는 전파를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하는 실험으로 우주 초기 진화 모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뒤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병행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